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 지난 시간 지질, 이화학적 성질, 이어서 곧바로 물리적 성질에 이어서 제84쪽 화학적 성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에는 여러분 1번 검학가가 있죠. 검학가가 뭡니까? 비노학가죠. 자, 이 비노학가라는 건 뭐였죠? 자, 이런 유지가 알칼리성에서 분해되었을 때 분해되는 반응을 얘기하죠. 자, 여기 봅시다. 검학가 일명 사포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유지는 산 알칼리 또는 과열 증기, 밑줄을 칩시다. 유지는 산 알칼리 또는 고온이죠. 다음 리파제는 유지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죠. 분해되는데 이중 알칼리에 의한 분해를 비노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검학가라는 건 뭐다? 알칼리 염기성 물질에 의한 분해, 알칼리에 의한 분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이런 분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단순 지질과 복합 지질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가봅시다. 검학각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이제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비노화값, 검학값이죠. 검학가가 뭐냐? 비노화값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검학가, 그 다음에 비노화값. 요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요거는 한번 체크합시다. 자, 밑줄을 칩시다. 유지 1g을 비노화하는데 알칼리에서 분해 반응시키는데 필요한 자, 수산화칼륨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물질이죠. 염기성 물질인데 수산화칼륨이 들어가는 미리그램 수입니다. 다시 한번 유지 1g을 비노화하는데 분해시키는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 요 의미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거 체크합시다. 비노화값은 구성지방산의 분자량의 반비례. 자, 비노화값은, 검학값은 반비례한다. 밑줄을 칩시다. 자, 아까 거기 검학가도 밑줄을 치시고,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검학값은 작아지는 것이죠. 검학가는. 자, 그 다음 저급지방산일수록 비노화값이 커진다. 탄소수가 적은 것이죠. 저급지방산일수록 비노화값은 커진다. 지방산의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비노화가는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첨가를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거는 주로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한 불포화지방이죠.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에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중결합 중에 약한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수소나 다른 할로겐 원자가 쉽게 첨가되는 겁니다. 산의 탄소 사이 이중결합 한 개가 끊어지면서 수소나 할로겐 원자가 첨가된다. 들어가는 것이죠. 할로겐 원자가 들어가서 결합하는 것이죠. 보통 할로겐 원자 하면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정의를 알아두시고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경화가 있죠. 경화 체크합시다, 여러분. 경화 굳어지는 것이죠. 자, 촉매화에서 불포화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면 자, 불포화 지방이 뭐가 됩니까? 포화 지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것이 끊어지면서 단일 결합 구조가 되면서 포화지방이 됩니다. 포화지방이 되면 분자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녹는 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반드시 밑줄 칩시다. 불포화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면 녹는 점이 높은 포화지방산이 되며 액체 유지는 고체 유지가 되어 산화 안정성이 향상된다.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는 안정성이 향상되는 거죠. 산화 반응이 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불포화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면 녹는 점이 높은 포화지방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분자 간력이 커지니까 액체 유지는 고체 유지가 되니까 산화 안정성이 향상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든 것들이 쇼팅 이런 것들인데 이건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거죠. 변질이 덜 되니까 유통기한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길게 하고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서 운반과 저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첨가반응 경화를 일으키죠. 경화를 해줍니다. 보통. 그 다음에 또 있죠. 불포화 유지의 시스형이 경화에 의해 트랜스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시스형 지방산이라는 것은 극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형 지방산은 꺾인 구조가 되지만은 요 트랜스형은 어떻게 됩니까? 수소가 첨가되지 않고 남은 부위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선형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꺾인 구조와 선형 구조 누가 분자간 인력이 세다고 했습니까? 선형 구조가 접촉 면적이 넓어서 분자간 인력이 크죠. 꺾인 구조는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분자간 인력이 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트랜스형 지방 같은 경우는 자, 녹는 점이 선형 구조를 이뤄서 녹는 점이 높아지죠. 융점이 높아집니다. 분자간 인력이 크니까는. 근데 꺾인 구조는 녹는 점이 낮은데 보통 시스형 지방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보통 액체인데 자,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이루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 자, 이런 게 뭡니까? 마가린이죠. 식물성 기름을 갖다가 우리가 트랜스 지방, 마가린이죠. 근데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해롭다고 배웠죠. 포화 지방보다도. 그건 뭡니까? 기존의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만들어진 물질로서 튀김류나 이런 감자의 튀김 이런 것들 그 패스트푸드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우리 몸의 인체에 들어갔을 때 기존의 시스형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존재했지만 트랜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축적이 되고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세포막에 축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비만이나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안 좋은 것 쪽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화 쪽 반드시 한번 보시고 이 경화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래서 불포화 지방을 촉매하에 온도를 높여서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포화 지방이 되면서 녹는 점은 높아져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또 시스형 불포화 지방이 트랜스형 불포화 지방으로 되면 또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된다. 반드시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오드화가가 있죠. 요것도 체크합시다. 요오드화가.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요오드화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자, 여기 정의 반드시 밑줄 칩시다. 유지 100g에 첨가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를 요오드화가라고 한다. 그래서 유지 100g에 첨가되는 요오드의 그람수. 자, 그리고 하나 봅시다.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척도다. 밑줄 칩시다. 요오드화가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많냐 적냐.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유지 중에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오드가가 증가한다. 이중결합,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요오드가 증가. 그쵸? 그래서 그거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85쪽 가시면 요오드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요오드가에 의한 분류 나와 있습니다. 요오드가가 보통 여러분 요오드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포화 지방을 측정하는 척도인데 불포화 지방 유지 중에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오드가 증가라고 했죠. 그럼 봅시다. 요오드가가 130 이상인 것들 외웁시다, 여러분. 요것들 중요한 거니까 요것도. 그래서 어유나 아마인유, 호두유, 들기름 보통 식물성과 어유죠. 생선의 기름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요오드가가 100 이상 되는 것이죠. 100에서 이런 걸 건성유라고도 얘기합니다. 요오드가가 130 이상 되는 것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100에서 보통 130인 것은 130인 거는 반건성유 해가지고 이거는 중간 정도죠. 불포화 지방산이 참기름, 옥수수, 면실류, 대두유. 그 다음에 100 이하가 있죠. 요오드가가 100 이하는 거의 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100 이하가 되어 있는 거는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적은 것이죠. 주로. 자, 동물성 기름이죠. 소기름, 돼지기름. 식물성 기름 중에도 있습니다. 피마자유나 올리브유 같은 경우. 그거 반드시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건성유, 반건성유. 그 다음에 우리는 불건성유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로단가라고 나와 있죠. 로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단가. 자, 간단하게 그냥 우리 영어로 RHODOAN이죠.
자, 로단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유지의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값이다. 불포화도 측정.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을 쳐봅시다. 유지 100g에 첨가되는 로단의 당량을 요오드 그람수로 환산한 값. 유지 100g에 첨가되는 로단의 당량을 요오드 그람수로 환산한 값.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오드 값하고 비슷하게 유지의 불포화도 측정. 유지의 불포화도 측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유지 100g에 첨가되는 로단의 당량 또는 당량을 요오드 그람수로 환산한 값이고, 여러분 디귿 봅시다. 올레릭 에이시드 있죠. 그 다음에 리놀레릭 에이시드, 그 다음에 리놀렌릭 에이시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레릭산하고 리놀릭산하고 리놀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 첨가되는 요오드량과 로단 양의 차이를 통하여 혼합물 중 각 지방산 함량을 알 수 있다.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자, 보통 올레릭 에이시드 해가지고 이 올레릭산은 이중결합이 한 개 있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 리놀레릭 에이시드는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놀레닉 에이시드는 이중결합이 보통 3개 이상, 3개 정도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유지 100g에 첨가되는 로단의 당량을 요오드 그람수로 환산한 값인데 이것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값이 커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헥사브로마이드 값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자, 요거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헥사브로마이드 값이라고 했는데, 자, 4번에서 보시면은 유지를 비노한 다음에 유지를 이제 알카리성 물질과 그 다음에 분해 반응시켜서 비노한 다음에 얻어지는 지방산이죠, 여러분. 자, 유도 지질 같은 경우인데 지방산 100g에 브롬을 첨가시켜 얻어지는 브롬 화합물 중 에테르에 녹지 않는 부분의 그람수다 했는데, 자, 유지 중에 뭐죠? 이중결합이 3개 존재하는 리놀레닉 에이시드 함량에 비례한다. 그렇게 돼 있고, 아마인유나 콩기름의 순도 결정에도 이용한다. 돼 있죠, 여러분.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5번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산가. 특히 많이 출제가 되죠. 산가가 뭐냐 했을 텐데,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유지 1g 중에 존재하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 자, 반드시 압시다. 유지 에 존재하는 지방산, 산성이죠, 여러분. 지방산을 중화시키는데, 보통 비노화 반응이 중화 반응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지방산을 중화시키는데 산성 용액을 중성 용액으로 만드는 거죠. 누구로? 염기성 물질로. 필요한 수산화칼륨, 염기성 물질입니다. 강염기죠. 칼륨의 미리그램 수. 요거죠. 요거 반드시 정의도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식용유지의 산가는 얼마다? 보통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식용유지의 산가는 1.0이다. 이것도 밑줄을 치시고 외웁시다, 여러분.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은 유지의 품질이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산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변질이 쉽다는 것이죠. 산가가 낮은 게 오히려 변질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지의 품질이나 사용 정도를 나타낸다. 사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산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가가 낮은 것이 오히려 식용유지 산가가 1이면 1 이하라고 했으니까는 낮은 것이 좋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오히려 사용 횟수가 많으면 산가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6번 보시면 아세틸 값도 있죠. 특히 이 산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세틸 값도 체크하십시다. 아세틸화한 유지 1g을 가수분해할 때 얻어지는 초산을 중화시키는데 요하는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라고 나와있죠.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 자, 유지 1g을 가수분해할 때 얻어지는 초산을 이때 만들어진 유지 1g 가수분해할 때 만들어진 초산이죠. 산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수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것의 특징 하나 외웁시다. 이거 밑줄을 칩시다. 반드시 유지 속에 존재하는 수산기 OH기의 함량을 나타내는 정도. 이게 물하고 친한 거죠. 함량을 나타내는 정도. 자, 이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비누화한 증류라고 나와있죠. 자, 봅시다. 유지를 비누화하고, 자, 황산이 탈수성이 있죠. 물을 빼버립니다. 황산으로 처리하면 수증기가 증류가 되죠. 그 수분이 증류가 되면은 물에 녹는 휘발성산과 녹지 않는 휘발성산으로 나눠진다. 그렇죠? 그래서 물에 녹는 휘발성산, 친수성이죠. 그 다음에 녹지 않는 휘발성산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기억에 나와 있는 것을 체크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헤이트 마이슬이죠. 라이헤이트 마이슬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이헤이트 마이슬 값. 여기 어떤 거냐? 한번 봅시다. 지방 5g을 알칼리로 비누화하고 산성에서 증류하여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 노르말 농도의 KOH 미리그램 수, 밀리리터 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밀리리터, 이때는 수산화칼륨이 0.1 노르말 농도면 액체 상태니까는 밀리리터 수로, 자, 여기 나와 있죠. 버터 중에 위조 검정에 버터가 가짜냐 진짜냐 위조 검정에 이용된다. 그래서 거기 밑줄을 칩시다. 이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지방 5g을 알칼리로 비누화하고 이때 산성에서 증류해서 얻어진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0.1 노르말 농도의 수산화칼륨의 용액이 들어가는 밀리리터 수로 보는데 버터 중에 위조 검정에 이용한다. 보통 버터 같은 경우는 23에서 34ml, 그리고 마가린은 0.5에서 5.5, 그죠? 요 정도가 아닐 때는 버터 종류가 아니고 가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조 검정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시면 86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유지의 라이헤이트 마이슬가가 나와 있는데 표로 나와 있으면 보통 우유의 라이헤이트 마이슬가는 23에서 34가 돼 있고 버터 같은 경우 17에서 34.5가 돼 있죠. 많이 높죠, 여러분.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호두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낮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니은에 나와 있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폴렌스키 값이라고 나와 있죠. 폴렌스키 값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적겠습니다, 그냥. 자, 폴렌스키 값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을, 비수용성은 물하고 안 친한 것이죠. 휘발성 지방산을 중화하는데, 아까는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이었죠. 라이헤이트 마이슬 값은. 근데 폴렌스키 값은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0.1 노르말 농도의 수산화칼륨의 밀리리터, 용액의 밀리리터 수죠. 부피, 용액의 부피. 자, 그래서 버터 중에 팜유 검사에 이용된다. 그래서 버터 중에 팜유 검사에 이용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킬슈네가라고 나있죠. 킬슈네가 8번에 킬슈네가도 있는데, 요것들 다 그래도 시험에 가끔은 튀어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지 중에서 뷰티릭산이죠. 이게 냄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뷰티릭산의 함량을 나타내는 수치다. 유지 중에 뷰티릭 애시드. 제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폐수 처리할 때 이 뷰티릭산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여러분. 원액 같은 경우는 뭐 냄새가 가시지 않죠, 거의. 자, 그래서 유지 중에 뷰티릭 애시드 함량을 나타내는 수치다. 킬슈네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은 뭐 에스테르와, 뭐 이건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테르 교환 반응이라고 나왔죠. 에스테르. 자, 에스테르 결합이 어디서 일어나죠?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코올유의 OH기하고 지방산의 카르복시기 COH기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에스테르 결합을 하죠. 그래서 교환 반응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분자 중 에스테르 결합이 3개가 있죠. 지방산 3개 중에서 지방산 종류와 위치는 에스테르 교환 반응에 의해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에스테르 결합이 3개가 존재하는 부위에서 요쪽에 결합된 지방산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세 종류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환 반응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이게 교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화지방산이 결합하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일 때도 다르죠. 포화지방 또는 불포화지방산이 결합될 때가. 그래서 식용유지 가공해서 유지의 사용 목적에 알맞는 물성으로 개량하기 위해 이용한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알맞는 물성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식품 유지의 풍미, 맛이죠.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안정성, 영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테르 교환 반응은 뭐다? 단지 이제 이런 에스테르 결합 부위의 교환 반응에 의해서 성질이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식품 유지 풍미, 밑줄 칩시다. 식품 유지의 풍미, 열에 대한 안전성, 영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6쪽에 유지의 3패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산패.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념은 화학적, 미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불쾌한 냄새와 맛을 형성하는 현상이다 했죠. 그래서 화학적, 미생물학적 밑줄을 치시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쾌한 냄새와 맛을 형성한다. 우리 에스테르 결합한 유지 같은 경우는 독특한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불쾌한 냄새나 맛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맛이 변해가는 거죠. 형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질이 변질된다고 볼 수 있는죠. 형성하는 현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이 지질의 변질 쪽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이 정의는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제 분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 자, 이렇게 가수분해, 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 지질의 변질이죠. 산패가 되는 현상. 자,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산화에 의한 산패,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자, 가열산화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가열산화 과정. 자, 아니죠.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라 가열산화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변양에 의한 산패가 있습니다. 니을에.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요거 중요한 거죠. 체크하시고 다 봅시다, 여러분. 자,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를 봅시다.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자, 에스테르 결합이 3개 있는 것이죠. 지방산 3개가 결합한 지방, 물에 의하여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변질되는 경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물에 의해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질되는 경우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리파제죠. 효소에 의해서죠. 지방분해 효소입니다. 라이페이스라고 하죠. 일명 라이페이스에 의해 분해되는 경우. 식물성 유지에 착유시 발생하며 크루드 오일이나 어유가 쉽게 일어난다. 밑줄 다 칩시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특히 별표 칠게 이거죠. 산화에 의한 산패,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 자, 유지는 공기와 접촉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산소는 유지를 산화시켜서 산화 생성물을 형성한다. 그리고 산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통 일명 산패 현상은 보통 이걸 얘기합니다. 산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을 차지. 중요하죠.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과 함께 분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열산화 과정을 봅시다. 공기에 존재하여 유지를 고온으로 가열할 때는 산화되죠. 자, 고온, 에너지를 가하니까는
그래서 디페트 프라잉 해가지고 140에서 보통 180에서 밑줄 칩시다. 140에서 180도씨에서 주로 일어나는 주요한 반응. 자, 우리 튀김 요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날 수 있죠. 주요한 반응이다 했고, 특히 여기다 밑줄 칩시다. 불포화가 큰 유지에서 열중. 자, 불포화가 큰 유지에서. 여러분,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탄소사의 이중결합이 어떻게 됩니까?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질들이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불포화 큰 유지에서는 어떻게 된다? 열중합. 그 열에 의해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죠. 중합 반응이라는 거는 결합을 하는 거죠. 다른 원자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이 커지죠, 여러분. 분자량이 커집니다. 비중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체크하시고 그 B에 있는 것들 체크하십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열산화에 의한 것도 별표 칩시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C에 나와 있는 거 별표 칩시다. 여러분, 불포화가 큰 유지, 열중합 반응 하게 되면은 분자량이 커지죠. 자, 이때 유지의 변화를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산패가 일어났을 때 착색, 점도 상승, 비중 증가, 분자량이 커지니까 굴절률 감소. 이건 변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검압가 감소, 발연점 저하, 산가, 과산화물가 상승, 요오드가 감소, 영양소 손실, 발암물질들 생성. 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이런 유지가 변했을 때 어떻다? 착색, 점도 상승, 비중 증가, 굴절률 감소, 점압가 감소, 발연점 저하, 산가, 과산화물가 상승. 안 좋죠? 요오드가 감소, 그 다음에 영양소의 손실, 발암물질 유발. 그 다음에 L1번. 변양에 의한 산패를 봅시다. 탈취된 유지, 냄새를 제거한 유지의 저장 시 산패가 일어나기 전에 냄새의 복귀 현상, 다시 냄새가 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리놀렌이고 에이시드 하면은 이게 이중결합이 3개 있는 불포지방산에서 주로 일어난다. 대두유, 아마인유. 자, 알아두시고 변양에 미치는 요인 별표 칩시다. 변양에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냄새를 제거한 이 지방 성분, 유지 성분이 산패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다시 냄새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광선을 피하고 우선 빛, 온도, 금속, 산소 존재 시 산패가 빨라진다. 밑줄을 칩시다. 빛과 요인, 빛, 온도 영향 받죠. 그 다음에 금속, 이물질, 금속이 존재할 때도 산패 현상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 산소 존재 시 산패 빠르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변양 방지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다 체크하십시오. 광선을 피하고 반드시 저온 저장을 한다. 뭐 기름류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금속을 제거하고 산소 대신 질소로 치환시킨다. 질소 충전 물질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미움도 체크합시다. 효소에 의한 산화 과정 하나가 더 있죠. 효소에 의한 산화 과정. 여러분 이거 다 분류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하시고 효소에 의한 산화 과정 봅시다. 효소에 의한 산화 과정.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폭시게네이스 해가지고 리폭시게네이스 효소에 의해서 하이드로포 옥사이드라 해서 과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유지가 리폭시게네이스에 의해서 이 효소에 의해서 하이드로포 옥사이드 해가지고 과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포드로포 옥시데이스 해가지고 이 효소에 의해서는 하이드로포 옥사이드 해가지고 또 과산화물로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효소에 의한 산화 과정도 불포지방산 그 효소에 의해서 자 과산화물로 분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류도 우리가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 특히 이제 2번에서 나와 있는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를 봅시다. 자, 초기 반응은 프리라디칼 형성한다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 초기 반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라디칼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유라디칼이라는 것이. 자, 요것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원자 간에는 지금 비금속 원자 간에는 결합력이 강한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에너지에서 공유결합이 끊어진 결과 끊어진 것이죠. 이런 유리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라디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 간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서로 공유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런 부위의 공유결합이 만약에 끊어졌을 때 자, 전자 보통 공유결합 한 쌍이란 건 서로 전자 한 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끊어지면 이 전자가 나오죠. 그럼 얘는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자나 원자와 또 공유결합을 이루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프리라디칼이라는 건 공유결합이 끊어진 결과 생성된 유리기, 이런 걸 우리가 자유라디칼이라고 하는 건데 자유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생긴 유리기인데 이걸 자유라디칼. 이런 것들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분자나 이런 쪽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결합에 의해 그러니까 이것의 재결합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재결합에 의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보통 각 분자의 활동성 증가로 라디칼을 형성한다 나와 있죠. 라디칼. 이런 라디칼 부분을 보자면 이런 라디칼은 무엇이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분해되지 않고 다른 분자로 이동하는 원자 집단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전자를 지금 끊어진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분자 쪽으로 이동해서 다른 분자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의 금속이 접촉하여 라디칼을 형성하기도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연쇄 반응, 하이드로포 옥사이드, 하이드로포 옥사이드라고 했는데 이게 과산화물입니다. 과산화물을 전파 연쇄적으로 형성한다. 종결 반응, 중합 반응,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자면은 이따가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초기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 자유라디칼을 형성했는데 공유결합이 끊어져 가지고 불안정한 유리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결 반응인데 중합 반응이나 또는 다른 분자와 또 다시 결합하는 것이죠.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변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자동, 공기 중 산소와 의해서 산화되는 건데 그 반응 메커니즘을 한번 봅시다. 초기 반응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자면은 종결 반응, 중합 반응, 분해 반응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동 산화 과정 중 하이드로포 옥사이드. 자, 이게 뭡니까? 과산화물 생성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동 산화 과정 중 결국은 과산화물이 생성됩니다. 최종 산화물로는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과산화물 생성. 안 좋죠?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유지의 자동 산화에 있어서 최종 산화물을 생성한다. 최종 산화물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산화물 생성. 자, 한번 봅시다. 초기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초기 반응의 그 그림 보충 설명 반응 메커니즘에 나오면 이게 유지입니다, 여러분.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유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온이나 또는 공기 중 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됐죠. 이걸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자 공유결합한 쪽이 지금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R과 H가 공유결합했는데 이것이 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각각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불안정한 구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열, 빛, 금속, 이온 등에 의해서 지금 이게 프리라디칼을 형성했습니다. 자, 원자 간 공유결합이 끊어져서 생긴 유리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파 반응이라고 나왔죠.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요것은 우리가 해봤을 때 초기 반응. 초기에 라디칼 형성했죠? 안 이으셔도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전파 반응인데 라디칼에 대한 의미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끊어진 이 라디칼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죠, 여러분. 자, 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새로운 라디칼을 형성하죠, 여러분. 요 점이 있는 것들이 라디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라디칼이다. 자유 라디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요것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요런 산소와 결합한 라디칼이 또, 자, 다시 포옥시드 라디칼 RH 다른 유지죠, 여러분. 요것이 불안정한 유지 성분이 변한 것이 다시 이렇게 되면서 R, 이게 연쇄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R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유지 분자에서 형성된 알릴 라디칼 해가지고 이런 게 또 새로 생겼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연쇄 반응, 다른 유지도 또 라디칼 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지 분자는 이렇게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화물의 분해라고 돼 있죠. 요걸 가산화물, 산소수가 하나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산소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 가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산화물이 분해가 또다시 된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ROOH가 다시 RO 해가지고 연쇄적 반응으로 또 라디칼을 형성하고, 요것도 가산화물의 라디칼, 요것이 이제 굉장히 활성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안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중합 반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에 라디칼 형성된 다음에 연쇄적으로 유지를 유지에 공유결합을 끊어서 라디칼을 형성해서 결국에는 중합 반응 또는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룬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라디칼과 다시 이렇게 공유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산소수가 많은 저 라디칼과도 공유 결합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이래서 결국은 뭐라고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중합 반응, 각 프리 라디칼이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 결국은 자, 라디칼이 형성된 건 불안정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게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자나 분자단과 다시 결합을 하죠. 그래서 다시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지질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합 반응, 분해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네 번째 갑시다. 순서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갔을 때 여기다 쓰겠습니다. 네 번째, 아직 변질은 됐다고 볼 수 없는데 유도기간이라고 나와있죠. 별표 칩시다, 여러분. 유지의 산소 흡습 속도가 매우 적은 기간. 유도기간이 뭐다? 유지의 산소 흡습 속도가 매우 적은 기간. 밑줄을 치시고, 자, 페이지 88쪽을 봅시다, 여러분. 88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유도기간을 거쳐 산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카보닐 화합물은 증가, 밑줄 치시고, 가산화물은 하이드로포 옥사이드는 어느 순간 증가하다 감소한다. 자, 밑줄을 칩시다. 그리고 이 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시고, 여러분 이렇게 갑시다. 기질의 산소 흡수량 Y축이 뭡니까? 자, 이 지질이죠. 보통 지질의 산소 흡수량인데, 기질의 산소 흡수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질의 저장 시간이라고 했죠. 유통기한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저장 시간인데, 결국은 기질의 유도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유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산패가 뚜렷이 산패가 일어나는 시점, 변질이 일어나는 시점이죠. 산화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둡시다, 이 표도.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은 요걸 A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소의 흡수량이죠. 산소 흡수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여러분. 산소 흡수량은 계속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거는 비과정이 있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있죠. 요게 B인데, 요거는 이게 과산화물입니다, 여러분. 자동 산화 과정의 1차 산화 생성물인 과산화물 생성량. 이 과산화물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3패가 됐을 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감소하죠. 가산화물 생성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 산화물이 있죠, 여러분. 최종 산화물은 늦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게 최종 산화물 카르보닐 화합물입니다. 카르보닐 화합물이라고 해서 자, 이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일명 최종 산화물, 마지막에 생성되는 최종 산화물이죠. 이거는 증가한다. 근데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 부분 알아둡시다. 카르보닐 생성량이다. 요거. 자, 그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미 생성된 과산화물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CHO기하고 알데히드기죠. 그 다음에 CO, 케톤기, OH 등의 카르보닐로 분해되면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치를 발생한다 했죠. 다른 냄새를 발생하고 따라서 과산화물가는 산패 초기에만, 여기 밑줄 칩시다. 이 과산화물가는 산패 초기에만 정확한 측정, 산패 초기, 산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초기에 초기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반면 밑줄 칩시다. 카르보닐기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함으로 비교적 정확한 산패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이 과산화물은 어느 정도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이거는 초기 값에서는 초기에서는 정확한 산패 측정이 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는 감소하기 때문에 산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측정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카르보닐 화합물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산패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알아둡시다. 유지의 변질이죠. 말 그대로 변질되는 정도를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본 것입니다. 산소와 접촉해서 자동 산화에 의한 과정이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와 있죠, 여러분. 유지의 산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유지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요하죠? 별표 칩시다, 여러분. 자, 지방산의 조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지방산의 조성에 따라서 우리가 산화줄 수 있는 건데 먼저 살펴봅시다. 이중결합수와 위치에 따라서 산화속도 수가 달라진다. 그렇죠? 이중결합수가. 자, 이중결합수와 위치에 따라서 산화속도가 달라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중결합수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수가 많을수록 산화속도 빠르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이죠? 산화속도 산패가 빨라진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시스형이 트랜스형보다 쉽게 산화된다. 불포화지방산의 시스형이 트랜스형, 불포화지방입니다. 이게 둘 다. 쉽게 산화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꺾인 구조로서 분자간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이 좀 낮죠. 이거는 선형 구조가 되면서 녹는 점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스형 같은 경우는 유통과 저장 기한이 좀 작죠. 근데 트랜스형이나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유통과 저장 기간이 좀 깁니다. 유통 기한이 길죠. 자, 그 다음에 니을 공액형. 공액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은 공액이라는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시자면은 저 이중결합 또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다중결합이 단일결합 한 개를 사이에 두고 보통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사이에 단일결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사이에 끼고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때 이들결합의 상호작용입니다. 보통. 뭐 이중결합이 좀 강하죠. 그러면 이게 결합 길이가 짧고 단일결합은 약하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긴데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보통 결합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일 결합보다 얘는 길이가 짧고 이중 결합보다 길이가 긴 거. 보통 이제 벤젠 구조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공명 혼성 구조라고도 얘기하죠. 자, 벤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각형 구조, 탄소와 탄소 사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자, 뭐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존재하지만 이 결합 길이는 거의 중간 형태를 이룬다.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액이라는 부분이 그겁니다. 두 개 이상의 다중결합 사이에 단일결합을 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이중결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자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액이라는 부분에서 자, 공액형 이중결합이 비공액형
보다 빠르게 산화된다. 아, 그래서 이중결합 사이에 단일결합이 끼어든 것이 오히려 공액형 이중결합이 산화가 빨리 된다. 공액형 이중결합이 비공액형 그거보다 빨리. 그러니까 이중결합 사이에 반드시 단일결합이 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도 보통 이중결합 한 개고 계속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졌다면 비공액형이 되겠죠. 그래서 공액형 이중결합이 산화가 빠르다. 쉽게 산화된다. 그 다음에 실온에서,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요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실온에서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산화가 빠르다.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산화가 포화지방산 산화보다 빠르다. 자, 반드시 알아둡시다.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 온도를 봅시다. 0도씨 이상보다는 0도씨 이하에 저장할 때 유지의 산화 속도가 더 빠르다. 0도씨 이상이 아니라 0도씨 이하에서. 자, 밑줄을 칩시다. 온도 영향도 있는데 지방산 조성도 있지만 두 번째 온도는 그래서 보통 우리 식물성 기름이나 이런 것들, 식용유, 참기름 등을 우리 상온에서, 실온에서 보관하죠.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산소의 농도, 당연하죠. 산소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매우 낮은 산소압이면 150mmHg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은 150ml, 산소가 150ml/Hg 분압에서는 1500이죠, 1500. 150이죠. 150ml/Hg 분압에서는 산소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150 이상에서는 일정하죠. 그거 알아둡시다. 낮은 산소압에서는 산소가 적을 때죠. 산소 입자가 적을 때는 150ml/Hg 이하에서는 산화 속도는 산소압에 거의 비례하고, 그 다음에 150ml/Hg 이상에서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 표면적 나와 있죠. 산소 농도도 나와 있지만은 표면적 있습니다. 산소 농도 했고, 낮은 거에서는 산소 농도에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농도 150ml/Hg 산소 분압이 150ml/Hg 이상 되면은 일정해집니다. 네 번째, 표면적이죠. 표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방,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전체. 공기에 노출된 유지의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산소와 많이 접촉하죠. 산화속도 비례한다. 산화속도 증가한다. 밑줄을 치십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분을 봅시다. 수분이 적은 것 아니죠. 우리 그 앞에서 배웠지만은 수분 활성도 배웠죠. AW가. 자, AW가 0.3일 때 어떻습니까? 수분이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0.3일 때 물 분자가 단일막을 형성해서 유지가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산패가 덜 일어납니다. 자, 봅시다 한번. 유지 중에 미량의 수분은 유리 라디칼 공급원이 되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건조했을 때도 이렇다는 겁니다. 자동 산화 과정의 초기 반응을 촉진시켜 산화 촉진제로 작용된다. 미량의 수분, 아주 소량의 수분은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밑줄을 칩시다. 유리 라디칼이 공급원이 돼서 자동 산화 과정의 초기 반응을 촉진시켜 산화 촉진제로 사용된다. 소량 수분은 자유 라디칼이 형성하죠. 산화 촉진제. 라디칼이 형성되면 그만큼 산화가 일어날 수 있는 초기 값이 됩니다. 산화 촉진제로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건조식품이라고 산화가 덜 된다고 보지 맙시다.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89쪽에 보시면은 89쪽을 봅시다. 수분, 이것도 체크합시다. 수분 함량이 매우 낮은 0.1 이하, 수분 활성도가 0.1 이하에서는 유지의 산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밑줄 칩시다, 여러분. 이 적은 수분이 어떻습니까? 산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죠. 수분 활성도가 0.3에서는 산화 속도가 최저에 이른다. 자, 수분 활성도가 0.3에서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물 분자가 단일막을 형성해서 유지와 산소와의 접촉을 방해해주죠. 방해합니다. 단일막을 형성하면 유지와 산소의 접촉을 피해주기 때문에,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로 산패가
느려지는 거죠. 산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분 활성이 더 높아지면 촉매 활동이 증가되어 산화 속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0.3일 때는 단일막이 형성돼서 유지와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주기 때문에 산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거기도 알아둡시다. 6번 금속. 금속의 존재하에서는 우리가 산화 속도가 빨라지죠. 일반적으로 코발트, 구리, 철, 망간, 니켈, 주석 등의 산화 촉진 금속이 존재하는 경우 산화가 촉진된다. 밑줄을 칩시다. 아무튼 다 밑줄 치셔야 됩니다. 유지의 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산화방지제가 있죠, 여러분. 자, 산화방지제가 있는데 시간상 여러분 오늘 제 9강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 10강에서 89쪽 그 다음에 91쪽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